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느냐, 헌재가 오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미뤄졌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말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안 했잖아요. 이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달라는 건데, 헌재가 오늘 일단 선고는 미뤘는데, 앞서서 우리가 발언을 들어봤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마라, 그런 겁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 겁니까? 이제 이유는 네. 뭐 절차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헌재 구성에 있어서 너무 이념 성향이 한쪽에 치우친 그런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8분 중에 3분이 특정 어떤 학회 소속의 판사분들로 재판관 구성이 돼 있다는 지적을 저희가 하는데, 마은혁 후보자 역시 그 학회에 속한 활동을 했었고, 또 판사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뭐 노동 활동, 뭐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는 이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너무 결정적이다. 그 한 명의 추가가 너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할 때하고 9명이 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8이라는 것은요, 한 명이 없잖아요. 그것은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어지기 전에 미연에 좀 방지하자, 이런 차원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임명해라. 네. 당연히 즉각 임명하는 게 이게 국가 시스템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 뭐 잠깐 불만을 내비칠 수 있으나 압박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압박을 하죠? 그러면 모든 재판에 있어서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권이 나서서 일일이 다 간섭하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 근데 이거를 마치 임명하면 안 돼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거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2월 10일이죠. 일단 변론 재개를 하겠다. 네, 이렇게 변론 한 거죠. 재개의 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고, 오늘 선고를 할 수 있음에도 그러면 이 변론 재개 요청까지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나중에 뒷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고를 밀어붙였다면 또 정치권에서 이건 셀프 익명이다, 헌재가 무슨 어떤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헌재가 이 정치권의 압박보다는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공정성이 좀 나름대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만한
티끌 만한 이런 영향도 없애겠다라는 차원에서 일치를 미인 것이지 저는 정치권 여론에 굴복했다고 보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선고를 할 것 같았으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오히려. 오히려. 네. 근데 저는 인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 기왕지사 인용을 결정할 건데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빌미를 안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줄 테니까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마라. 저는 그런 오늘의 결정이다 그래 봅니다.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예. 어쨌든 절차적으로 지적당하는 상황이 많고 특히나 다른 사항보다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빨리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스스로 그러한 어떤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해는 갑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9명 완전체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든지 기타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고 싶을 텐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너무나 절차상으로 너무 빨리 밀어붙이는 느낌 그리고 뭐 중간에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도 연휴 기간 동안에 오후 1시에 오늘 중으로 달라.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봐서 일단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 더 차분히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절차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절차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출을 했으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를 완벽하게 대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의 문제인데 청구인이 국회의장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국회의장이 국회라고 해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저희 당 소속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면 의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은 지금 국회라고 청구인이 돼 있는 것은 국회의장 단독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거에 한 14년 정도 됐죠. 이정희 당시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을 때 본인 혼자 그냥 의원 개인으로 냈거든요. 각하가 됐었습니다. 그 예를 준용을 한다면 이건 각하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아니 그냥 계시죠.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예. 때 그러니까 그 3명의 국회가 추천한 이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 문서가 있는 상황이었고 국회의장이 봤을 때는 이미 본인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올라온 것을 결재를 한 상황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대서 보류를 했어요. 마은혁 재판관은.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이미 여야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이 수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으로서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의 한 명이다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 쪽 변호인 측은 주장을 할 수 있죠. 이걸 각하해달라. 근데 저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장도 그거를 다 뭐 안 살펴보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간상의 어떤 싸움일 뿐이지 헌재에서의 심리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이미 여야가 합의된 공문으로 다 확정된 부분들을 저는 확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변론권에 대한 보장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결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변수는 될 것 같지는 않는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쨌든 국회법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니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예.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저는 이제 일련의 과정이죠. 아,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이미 부분? 이제 그 네. 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권한에 대한 쟁의를 그러니까 그 추천권에 대해 침해를 당했다고 심판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그 주장하는 바 최대행 쪽 이 변호인 측의 변론이
어떤 인용과 기각 사유에 있어서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헌재에서 어쨌든 선고는 미뤘는데 입장을 또 분명히 한 게 있어요.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 법률 위반이다. 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했다고 그런데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니까 헌재에서 그 상황을 예비해서 아마 분명한 입장을 미리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법적 강제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헌재에서 이것을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언제까지 이걸 해라. 예를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 위헌법률 심판에서 나왔을 때 언제까지 이 법률을 뭐 수정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존중한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헌법학자도 아니고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는데 다만 임명이라는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것이 이 선관위원 임명과 대비해서 헌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선관위원은 대통령 3명 임명하지만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즉시 임무가 시작이 돼요. 그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한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대통령에게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할 말이 있을 거다. 예,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헌재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설명도 하기도 했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안 따르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 네. 법의 근간이 되냐면 헌법재판소법에 정확하게 그 조항은 생각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심판을 구했을 때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죠. 하지만 강제 규정이 헌법재판소법에 있기 때문에 따라왔던 것이고, 다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이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의 임명에 대한 재량은 분명히 인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국회 추천권을 침해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헌재의 결정이 될 것이고, 그 헌재의 결정이 국회 추천권이 침해되겠다. 그러니까 재량이 당신이 국회 추천권을 넘어섰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재량권을 그 넘어서서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기간은 한 이틀, 3일 정도 할 수 있으나 이걸 무한정 내가 재량권이 있으니까 4월 18일까지 하겠다. 이거는 추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며칠 내로 어느 정도 정무적인 어떤 고민 끝에 결국 임명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며칠 내로 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뭐 거예요, 한 소장님은? 이틀은 네. 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이틀은 네. 이틀 정도 시간 안에 뭔가 네. 결정한다 그렇게는 안 보이고 아마 국회에다 다른 요청을 하지 않을까. 국회예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마 헌재 요청도 수용하면서 국회도 뭔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다는 차원에서 네. 다른 분을 추천해달라, 의결해달라 이럴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헌재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틀 안에 할 것 같다? 그런데 안 할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불안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그 있거든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게 참 우리 헌법 체제에 어떻게 보면 불비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여야 대립이 급격하게 이렇게 심화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고려되었던 그 세월이 쌓였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한 분 한 분 6년 임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마다 야당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분들로 조금 같이 하다가 더 많이 같이 하고 완전히 같이 하고 이런 분들로 계속 임명했던 결과가
8분 중에 3명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모임 소속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더더군다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조차 똑같은 상황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네.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점에 헌법재판관 8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연속해서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뭐 대법원장 임명, 그다음에 국회 추천목이 대부분 보수 성향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민주당이 안 된다, 바꿔라 했을 때 과연 그게 마특하게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였을 것인가라는 어떤 좀 역지사지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뭐 광주 시민운동에 네. 대해서의 인민노련의 그런 사례들, 발언들을 들면서 그 판사로서 활동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다 편향성이 있고 너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로서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법원 행정처가 판사로 계속 임명을 했겠습니까? 직전까지도 줄곧 판사라고 중앙지법 판사를 거쳐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적 주장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넘어서요. 그러니까 내려와라, 회피해라 해서 3명만 딱 했잖아요. 우리법 연구에. 네. 아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도 본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판결할 때 아 우리법 연구의 판사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편향성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본인 무죄 내릴 때는 우리법 판사들이 훌륭하고 또 지금은 이제 탄핵에 거쳤으니까 안 훌륭하고 이게 시각의 편향성부터 고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까 소장님이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이틀 안에 임명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그래도 뭐 한 2, 3일까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근간에 네. 뭐 본인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여당 쪽에서 공격을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아예 무한정 늘리게 되면 제가 원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는 입장이에요. 민주당도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예. 그렇죠. 근데 예. 신중론인데 이거는 헌재에서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이 불가피한 사안 같다. 그래 보입니다.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좀 거네요. 덧붙이면 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메시지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뭐라죠? 전략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임명을 안 하면 내란 동조범이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혼란이 더 지속화되고 이 탄핵이 됐을 때 국정 혼란을 민주당도 부담을 안게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 앞에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분행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담을 느낄 텐데 내란 동조범이야 이렇게 되면 또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럼 오늘 헌재가 브리핑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잖아요.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그럼 헌재가 좀 고려를 했다? 저는 뭐 네. 헌재가 원칙대로 한 거죠. 원칙대로 한 거다. 아까 이념적 편향성 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명의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회피 촉구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회피 신청은 한 번밖에 못해서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을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뭐 아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피 신청 못하는 거니까 의견서를 낸 거잖아요. 잘 좀 생각해 주세요라는 얘기인데 일반 형사 법정에서라면 충분히 자진해서 회피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국회 측 변호를 하고 있는 뭐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과의 관계, 정계선 재판관 얘기죠.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 여동생이 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모임의 뭐 부위원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하나하나마다 다 얘기를 해서 헌재에서 다 회피하러 그러면 정말 5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게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 더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러기 위한 어떤 헌재 차원의 입장이라도 밝혀달라. 아마 이런 요구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 회피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요구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공정한 심판 과정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행위이지 이것을 뭐 심판이 안 되게 한다거나 또는 불리한 결정이 나왔을 때 한간에서 얘기하듯이 불복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건 아니다. 불복할 분명하게 방법이 없어요. 불복할 예, 방법이 없는 없습니다. 겁니까? 없죠. 네. 어떻게 불복을 합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예. 그 회의 때 발언하는 걸 보면 불복을 하기 위한 밑자락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씀을 네. 그 불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헌재에서 예를 들어 탄핵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럼 불복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헌정 체제 자체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해 달라는 아주 강렬한 외침이다. 이 정도 해석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저도 그러기는 네. 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들으세요? 대한민국에서 헌재 판결, 법원의 판결 이걸 불복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없죠. 떠나야죠. 없긴 없죠. 네. 대한민국을 떠나거나 네. 뭐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서 뭐 전복을 시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수사로 던지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거는 그냥 본인들의 지지층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걸 인정하지 말고 나를 지지해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이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되면 이제 대통령직을 잃을 것이고 하지만 지지층에게 현실은 직을 잃었으나 나는 당신들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적으로는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어떤 밑자락을 지금 까는 것이지 어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망상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이성적이라면 이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단지 지지층 결집을 통한 지속적인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다. 정치적인 수사다. 근데 나라는 네, 혼란스럽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안에서도 비판이 당장 나왔거든요. 김재섭 조직 부총장 같은 경우에 아니 어떻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개인적 차원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대변인 보시기에는? 일단은 윤 대통령 구속된 직후에 공수처에서 일반 면회를 막았어요. 가족들 면회를 막았고 검찰 단계에서 이제 그것을 풀어서 또 연휴기간에는 또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은 이제 면회를 하고자 해도 개인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또 단체로 가서 뭐 몇십 명씩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휴일이랑 토요일은 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뭐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의 인연을 개인적으로 볼 때 가셔야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해까지 생각했다면 따로따로 가셨어야 맞는 거지만 지금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회할 수 있는 시간적 어떤 상황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제한이 많아서 공교롭게 같이 가실 수밖에 없었고 나경원 의원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개인 차원으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간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합당해 보이지는 않고 제가 불편한 예를 가끔 듭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럼 안 가겠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개인적 비난하실 일이 차원이라는 없을 거예요. 민주당은 안 가죠. 안 갑니까? 이게 이제 다른 혐의라면 모를까 내란죄라는 것들은 엄중하고 헌정질서 물러나게 한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 뭐 그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올 리도 없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두환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다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손을 잡아야 정치를 하고 민주당의 정통을 살리는 거고 집안을 살리는 거라고 누구나 다 얘기할 겁니다. 저라도 얘기할 거고. 뭐 한두 명 몰래 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권선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지금의 시국이 국민을 보고 가느냐 또 아직도 윤심을 보고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세요. 하지만 지금 때가 지도부잖아요, 본인들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갔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일부 어떤 본인들 지지하는 층 빼고 좋게 보겠냐 그거예요. 무슨 작전회의를 하러 갔나? 또 내란에 대해서 어떤 부인하고 계몽령에 대해서 더 확대하러 갔나? 계엄령이 계몽령을 인정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분들은 개인 권선동과 권영세가 아니라 이 말하자면 집권 여당의 지도부잖아요.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전체를 대변한다고 봤을 땐 저는 다 끝나고 한 2달 참았다가 가도 되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인간적으로 서운할 것 같은 메시지를 지금은 때가 국민들의 시선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니 저희가 따로 끝나고 나서 찾아뵙겠다. 이해해달라. 그게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마음 아니겠냐. 이런 메시지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인간적인 만남은 아니고 좀 삐뚤어지게 생각해서 작전에 열악한 겁니다. 작전회의.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여론을 잘 네. 조성해서 갈 것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님이 오해, 공교롭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예, 네, 충분히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남동 관저 앞에도 안 가고 지도부가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윤계 의원들도 뭐 면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윤 대통령하고 선을 긋기보다는 함께 가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특정한 분을 제가 거명할 수는 없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권영세, 권성동 두 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면회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분이 윤 대통령 면회 간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나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간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 나는 인간적으로 윤 대통령과 교류가 있었고 친구이기도 하고 대학 선후배이기도 하니까 나는 뭐 그래도 간다. 이걸 훨씬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뭐 윤 대통령의 입장과 모든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라든지 뭐 강성 지지층을 예. 보고 하는 행보다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하는 행보가 어떤 결과를 빚을지에 대해서 저보다 그 두 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조기 대선을 제가 입에 올리는 것이 사실 좀 그런데요. 가시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깐다면 그러면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기려고 하는 건데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강성 지지층에 소구한다. 이것은 승리와는 그렇게 가까운 전략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까지 해석을 한다면 이 두 분의 행보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라든지 이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뭐 윤희석 대변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상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권영세 권선동 이 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 인간적인 관계를 인정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끈 떨어졌다고 말하자면 대통령이 아니라고 네. 이제 권력이 아무것도 뭐 이득 볼 게 없다고 안 찾아가면 그것도 참 야박한 모습이죠. 찾아가야죠. 뭐 동문이고 뭐 친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두 분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잖아요. 지도부 둘이 선을 그어줬을 때 의원들이 갈까 말까 할 때 고민이 확실하게 가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감으로써 인간적이라고 하지만 다 그냥 인간적이라고 하면서 줄 서서 가는 겁니다. 그냥 빗장을 풀어줬다는 소리예요. 그럼 빗장을 풀어줬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과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같이해서 가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아무리 인간적이라 하더라도 지도부가 오다 보니까 이제 친윤 의원들 줄 서서 갑니다. 앞다퉈서. 아, 지도부가 가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강성 지지층에 빠져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헤어나지 못했던 그 한때.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난 노력을 김종인 비대위에서 함으로써
선거에서 그나마 빛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기반을 다시 되찾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복귀하면 그 강성지청에 빠지는 순간요. 헤어나는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권선동 그다음에 권영세 두 지도부의 행보는 당을 위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 외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저는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민주당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우클릭하고 있다. 뭐 우클릭 표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뭐 오늘 당에 주최한 뭐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직접 주재한다고 하고 또 뭐 재계가 요구하는 특정 반도체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 뭐 이것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동계에서 볼 때는 좀 뭐 탐탁치 않게 보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실용이라는 게 우클릭이 아닙니다. 실용은 진보의 가치죠. 좌클릭입니다. 실용주의는 좌클릭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학문적으로. 그럼요. 진보는 실용이죠. 근데 이제 일단 그 오늘 반도체법에 있어서의 52시간제 근로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이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의 특성상 좀 풀자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 산업 현장에서 필요의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어떤 침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 요구인데 그냥 이념적인 대립보다는 이게 필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 다만 제한적으로 하자. 52시간의 축을 아예 그냥 딱 못 벗겨서 경직적으로 가지 말고 총량의 시간을 두되 어떤 필요할 때는 많이 하되 또 줄일 때는 줄여서 하고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기업과 이 부분도 제한적으로 좀 두면서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가자. 이게 또 실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게 우클릭이다라고 비판을 하거나 노동계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 중도 확장에 대한 어떤 목마름에 있어서의 근간은 있다는 것은 저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우리 지지층만 가지고 영원히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중도,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어떤 층도 다 안아야만 그게 정치의 성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다. 그게 뭐 비판받을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실용을 카멜레온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재명 대표의 저 우현으로의 급변침을 환영합니다. 예, 저렇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왜 지금 하셨느냐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다는 말씀드리고 실용이 좌클릭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만 지금의 이 주장의 변화가 정말 실천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좀 더 보여주셔야 제가 환영하는 의미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본질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달라서 그럼 이재명이라는 분은 말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런 또 궁극적인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선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중도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이것을 더 신뢰받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랑 너무 달라요. 제가 그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끝까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3년만 유연하게 해달라. 그 정도까지 매달렸는데도 야멸차게 거절했었던 민주당의 모습이 불과 3주 전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실용을 깨닫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더 추가적인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뭔가 조치를 더 하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안에서는 또 보니까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아무래도 이 대선의 시기가 빨리 돌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고하게 가지고 있던 연임 대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아마 탄핵 정부가 맞물려서 나오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게 뭐 비정상적이거나 기현상은 아닙니다. 원래 당이라는 건 어디에서나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목소리가 존재해야만 그게 정당의 말하자면 건강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목소리라는 건 부인할 수 없으나 최근에 이제 김경수 경남 전 지사,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의원, 뭐 박영진 의원이 있는데 가만히 이제 메시지를 살펴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의원이나 아쉬운 부분들은 박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에 있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주어가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성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 절차적 정당성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누구에게 치욕과 상처를 줬다면 그 부분을 당이 통합과 포용으로 안아야 된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다 안아서 크게 하나 돼서 대선에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대선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지금 독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잘 데려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괴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있는 거죠. 당에 대한 비판, 이재명 대표의 비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많이 변했잖아요. 포용하고 좀 통합하겠다는 식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친명 몇 분이 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날선 공격을 하고 있을 때 하지 마라 했더니 다 내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잘 조율이 돼서 민주당이 조금은 어떤 그런 경직성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해가는 유연성으로 변하는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대변인님은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상황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빼고 뭐 누구를 대선 주자로 뭐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그 이후의 상황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두 분 다 말씀을 하실 때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어제 먼저 나섰잖아요. 뭐 사실상 뭐 대선 출마 선언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의원은 이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을 막 얻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당도 아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전제로 얘기하더라도 크게 본인에게 뭐 비난이 올 리는 없죠.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정치를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거의 뭐 20년 먼저 시작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목표가 이제 대통령 되는 것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여당 대표도 해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뭐 몇 번 도전해서 결국 되는 게 목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선 후보라는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께 각인시키기 위한 빌드업의 첫 단계, 첫 계단을 올라섰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부담 없이 한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게 네.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좀 같은 네. 입장이긴 한데요. 이게 오랫동안 정치를 준비했잖아요. 뭐 정치평론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의힘 대표도 나섰었고 또 험한 꼴도 당했잖아요. 뭐 토사구팽도 당했고 개혁신당을 했는데 최근에 또 시끄러운 모습도 있고 평탄치만 않았는데 이제 39에서 40이 되는 이제 그 대선에 나올 수 있는 피선권을 얻었어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쿵쾅쿵 하겠습니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급했다, 좀 흥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거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저는 아직 이준석 의원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 철학과 가치와 신념을 뭘 보여줬는지는 아직 국민들한테 모를 것 같아요. 뭐 잔재주는 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 어떤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준석의 정치 철학과 신념과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던졌다? 뭐죠? 한번 해보면 되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이준석 의원이 먼저 대선 출마를 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일단은 주변에 있는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평탄하게 좀 이렇게 관계 개선한 다음에 나오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시끄러운 개혁신당 얘기하시는 거기는 겁니까? 뭐 아직 정리도 안 된 네. 상황에서 지금 대선 출마를 해버리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뭐 이달에 뭐
유튜브 방송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하던데. 그 유튜브 방송은 아마 언더 73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 이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한동훈 대표가 만든 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저희 당 내에 젊은 정치인들이 73, 그러니까 73년생 한동훈 대표를 상징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보다 연령이 낮은 그런 어린 젊은 사람들만? 만이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넘습니다. 중심으로 한번 뭐 뭉쳐서 뭔가를 해보자 아마 그런 뜻으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정치 재개 선언을 하리라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실수는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조금 그 본인이 예상치 못한 12.3 내란의 직격을 맞은 사람이죠.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해? 그러니까 잘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에서 이렇게 팽팽한 밀고 당기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었는데 12.3 내란이 되면서 가장 피해자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정치적으로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본인이 생각한 대로 63%가 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언더 73이 저는 처음에는 무슨 골프 모임인 줄 알았어요. 뭐 언더 73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가하게 지금 골프 모임을 하나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하니까 저도 이제 알게 네. 됐고 근데 세대를 국한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넓게 써야 됩니다. 당의 고문들도 만나고 당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자기 사람으로 하는 게 좋지 그 상태도 아닌데 7.3 언더로 쪼그라들면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 방송을 시작으로 뭐 몸풀기에 나섰다 뭐 이럴 수도 그렇게 있는 되면은요 거잖아요. 여기 네. 갇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좀 좋은 날 한다면 그러고 싶어요.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